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돌봄과 주거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는 바대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그 정책 하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 정책을 통해서 노인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미국과 영국, 이러한 미국과 영국과 같은 구미 선진국은 이미 노인 문제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은 노인을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하는 등 노인 주거복지 정책을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통계로 볼 때 20년 뒤 한국은 3명 중 1명은 노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비 노인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 주거복지정책의 기본 방향도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 실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신생아실에 비어있는 신생아의 빈 아이들의 침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낮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국민 임대주택이 저소득 노인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 임대주택 중 일부를 충분한 설비와 각종 노인복지 시설을 동시에 갖춘 고령자용 국민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령자 전용 주택의 공급은 노인복지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님을 인식하고,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인의 돌봄과 주거 정책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노인분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살았던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커뮤니티에서 나름대로의 평생 그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그 정책 하에서 노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노인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복지주택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한다는 것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복지주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단독 취사나 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자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비용은 어떤 것일까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대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노인주택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노인주택에 대한 입소 비용 이 부분에서만큼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을 혼돈 없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돌봄과 주거 정책에 대한 좀 정책적인 부분을 볼 때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좀 자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도 함께 주거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60세 미만인 자라 할지라도 입소 자격자와 입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소 자격자에 대한 우선 분양과 임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입소 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자격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한다는 것이죠.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임대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양도나 임대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입소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 명령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입소 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주택을 입소 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시고 또 알고 계실 텐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어떤 것일까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과 국민임대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고 매입하여서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이요? 30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주택의 사업 주체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1년입니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공임대주택이 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일까요?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86.66m 이하의 주택과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라는 것이죠. 2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서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 장기 임대주택은 더 이상 신규 공급이 없고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 예비 입주자로만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자격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자로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더 이상 신규 공급은 없고 기존의 입주자들이 퇴거할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로 미리 등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월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시도지사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연금임대 주택은 더 이상의 이제 신규 공급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수명도 길어지고 또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뭔가 대안과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분들에 대한 주택 문제는 많이 부족하고 또 불안한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입주 자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 외에도 더 좀 추가되거나 또 보완되어야 될 많은 부분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의 과제로 안고 가시면서 이러한 저렴하게 되어져 있는 연금임대 주택이 보다 더 확장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러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또 실질적인 삶의 어떤 질적인 부분도 그냥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연결해주는 그러한 복지적인 시스템과 복지적인 대안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한 현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와 금융 지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세 제도는 뭘까요? 조세 제도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주택과 관련한 세제는 토지의 취득과 그리고 개발, 그리고 주택 건설, 주택 소유 및 양도 등 사업 단계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요 세목으로 본다면 취득세나 등록세나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이 있고요. 여기에는 주택 공급의 주체가 또 주택의 규모가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될 뿐 주택 소비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대 이상 대물림이나 5년 이상 동거자와의 상속 그리고 경로 우대 공제 등 노인 부양자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직접적 대상자인 노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세제도에도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대안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대안과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제안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금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영주택자금 대출 취급에 대한 지침에 의하면 노부모 동거 가구의 주택 신축 구입 계량의 경우에는 대출 금액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민영주택자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노인 가구에 대한 특별 지원이 없는 상황이 바로 주택금융에 대한 하나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주거급여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의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주거급여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기준 임대료가 있고 실제 임차료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거급여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 임차료는 임대계약서의 보증금 연 4%에 적용하는 것으로 환산하는데요. 이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로 주거급여의 산정 기법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적으면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자가가구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 안전, 그다음에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경, 중, 대, 보수로 구분을 해서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하고 금액 범위 안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주거보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노인 전용주택 개발입니다. 경제 능력과 건강 정도에 따라서는 실비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노인들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노인 전용주택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주거 모형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거주 형태는 부부 중심의 단독가구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거주 형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고려한 주거 모양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바로 노인 전용주택 개발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야 될 과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 8-6에 나오는 노인 주거개발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 상태와 노인 주거 유형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완전 자립형 노인 주거는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따른 노인 주거 유형은 도시형 노인 주거와 도시 근교형 노인 주거, 범용형 주택, 그 다음에 3세대 동거주택으로 나누어서 노인 주거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의존형 노인 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의존형 노인 주거에는 유료 양로시설과 유료 요양시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양로와 요양인데 둘 다 앞에 유료자가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 의존형 노인 주거가 있는데요. 노인 간호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타 그룹홈과 통합형 노인 주거시설로 나누어서 노인 주거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거보장정책 개선 방향에서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의 현실화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주거급여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지급액의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서 실효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라고 우리가 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주거급여를 정액급여에서 정률급여로 바뀌었으나 전체 생계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생활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급여를 생계비와 별도로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거 환경 개선의 유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개수나 보수하는 개보수의 지원과 같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의 현실화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인데요. 현재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시설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인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조항들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이 조항 하나하나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논의에 함께 여러 가지 충돌과 이해관계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조항을 만들고 그럴 때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 관련 법규 중에 노인들에 관련 노인주택인데요. 주택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의미로 담보하고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기준 규정에도 노인 전용 주택 시설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기준을 규정이 맞도록 또 거기에 맞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노인 세대의 입주에 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바로 주거정책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에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LH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자료를 보면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나 요양이나 주거지원 그리고 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범사업지는 먼저 경기 화성시와 강원도 춘천시를 행안부와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내에 권역별 통합돌봄본부를 설치하고 LH 주거지원 전문관, 지자체 보건복지 담당자 등이 상주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한다고 합니다. LH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가구당 급여 400만원 규모를 지원해서 단순 개보수 외에도 낙상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장치 및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문턱도 제거한다고 합니다. 돌봄 대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주택 물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등 정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은 기존 거주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뉴스에 나와 있던 자료를 캡처했지만 이러한 자료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전국의 많은 곳들이 이러한 시범사업이 고령자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보다 나은 그러한 쾌적한 노인 돌봄 전달 체계에 대한 시범사업이 현실화되고 또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이 노인주택이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참고자료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국내 노인복지주택 현황과 국내 고령자 65세 이상의 인구 추이가 2030년까지 올라가는 추이를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주요 노인복지주택단지의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고민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임대형 속에서 나타나는 노블 카운티를 비롯해서 유당마을까지의 자료와 여기는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의 입주민이 보증금과 함께 매달 생활비를 내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입주민이 분양받거나 매입하고 19세 미만의 자녀 손주도 거주와 동거가 가능한 이러한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 주택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나은 현장성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입안되면 보다 나은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